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아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서 신통한 도수를 닦던 도인 한 분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화룡이라 불렀어. 이 도인은 불같은 성정만큼이나 도술 또한 출중했지만 세상의 사사로운 원한을 끊어내지 못하여 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를 품고 살았지요. 그 응어리란 바로 자신의 스승과 일문을 멸문시킨 원흉, 나라의 곡식을 도둑질하여 부를 쌓은 악덕관리 김판서에 대한 지독한 복수심이었소. 이 원한을 갚지 않고서 어찌 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늘이 이자를 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그 천벌을 내리리라. 화룡도인은 10년을 참고 기다려 마침내 복수의 날을 잡았소. 그는 숱한 야밤에 몰래 김판서 댁을 염탐하며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도인님, 부디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도술로 복수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닥치거라. 재물과 권세에 눈이 멀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저 악귀에게 어찌 자비란 말인가. 나는 도의 심판을 내릴 뿐이다. 화룡도인은 자신의 수발을 들던 어린 제자의 간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혼백 전이술을 준비했소. 그의 계획은 김판서의 영혼을 뽑아내어 미물 의몸에 가두고 김판서의 육신을 자신이 차지하여 모든 재산을 빼앗고 악행을 고발하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 같던 시각이었소. 화룡도인은 김판서 댁담장을 넘어섰습니다. 김판서의 저택은 실로 웅장하여 수많은 행랑채와 별채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고 겹겹의 문을 지키는 사내들의 기세 또한 등등했지요. 아무리 단단히 봉쇄한 곳이라 한들 도인의 눈을 어찌 속이겠느냐. 화룡은 재빨리 축지법을 써서 순식간에 저택 깊숙한 곳 김판서가 홀로 잠든 사랑채까지 잠입했습니다. 사랑채 안에는 금실로 수놓은 이불 속에서 김판서가 뱃살을 내밀고 코를 골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어찌나 역겹던지 화룡은 속으로 울분을 삼켰지요. 자, 이제 내 악행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로다. 내 너의 혼백을 뽑아내어 쥐새끼의 몸에 가두어 평생 오물이나 먹게 하리라. 화룡도인은 숨을 고르고 허리춤에서 꺼낸 벽사 부적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혼백전이술의 주문을 외기 시작했지요. 그의 주변으로 오색 연기가 감돌며 사랑채 안을 휘감았고 김판서의 머리 위로 희미한 혼백의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께 고하노니 악행을 일삼은 자의 혼을 빼내어. 주문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소. 바로 그때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화룡도인이 공중에 띄워놓았던 벽사 부적에 달려들었으니 부적은 고양이 발톱에 찢겨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답니다. 아니, 이 미물이. 화룡도인이 깜짝 놀라 외쳤지만 이미 늦었소. 강력한 혼백 전이술이 대상의 혼백을 정확히 지정하지 못하고 방향을 잃자 그 도술의 힘이 고스란히 주문을 외던 화룡도인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이었소. 크악. 화룡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온몸의 천지를 뒤흔드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의 영혼이 원래의 육신에서 강제로 뽑혀나와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격렬한 고통을 겪었지요. 잠시 후 화룡이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코골이를 멈추고 벌떡 일어나 앉은 김판서가 놀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누구냐? 내 사랑채에서 무슨 짓이냐? 김판서는 뚱뚱한 몸을 벌떡 일으켜 화룡을 향해 호통을 쳤소. 헌데 화룡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몸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전에 웅장한 도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내 몸이, 내 목소리가. 화룡이 당황하여 외치자 김판서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소. 네 몸이? 네 목소리가? 이 불안당 같은 녀석이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어서 무릎 꿇지 못할까. 네 어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김판서의 말에 화룡은 더더욱 혼란에 빠졌소. 자신이 분명히 도인의 육신을 가지고 왔는데
왜 김판서는 자신을 불안당이라 부르며 서자의 어미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시기에 그리 소란이십니까? 아이가 놀랄라. 사랑채 문이 열리며 들어선 여인은 김판서의 첩이었던 모양인지 조심스러운 태도로 김판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인은 혼나고 있는 활용을 보자마자 황급히 다가왔지요. 아들아, 어쩌자고 여길 혼자 온 것이야. 저기 저쪽 방에 편히 있지 않고. 여인은 활용을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제야 활용은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았으니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도인 육신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이 몸은 15 남짓된 왜소하고 초라한 어린 사내의 육신이었던 것이었소. 이럴 수가. 내가 도수를 잘못 써서 김판서의 혼백 대신 다른 이의 몸에 들어왔단 말인가? 그런데 이 몸의 주인이 김판서의 서자라고. 활용은 자신의 복수 계획이 완벽히 뒤틀렸음을 깨달았소. 그는 가장 증오하는 원수의 집안, 그것도 가장 천대받는 서자의 몸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도인 활용이 왜다? 나는 김판서를 벌하러 왔단 말이오. 활용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그저 서자 봉구의 서럽고 어린 목소리일 뿐이었어. 아들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얼른 정신 차리고. 나랑 가자꾸나. 첩은 봉구의 입을 막으며 더욱 울먹였고 김판서는 그 광경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저 녀석이 또 귀신에 씌인 듯 헛소리를 하는구나. 여봐라. 저 녀석을 별채 구석방에 가두고 문을 걸어 잠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라. 김판서의 명령에 사내들이 들이닥쳐 활용을 끌고 갔습니다. 활용 도인은 눈물을 흘리며 끌려갔으니 이제 그는 도술까지 잃고 복수의 대상인 원수의 집에서 가장 천대받는 서자가 된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지요. 도수를 잘못 써 원수의 집안에 가장 천대받는 서자, 봉구의 몸에 갇히게 된 활용 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습니다. 온몸은 맥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아무리 기운을 모으려 해도 이전의 천지를 움직이던 연기는 한 줄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지요. 이럴 수가. 내 도력이 이토록 미약해지다니. 이것이 바로 도술의 반동이란 말인가? 활용은 자신의 가느다란 손목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필시 도력이 약한 육신으로 옮겨지니 도인으로서의 힘도 그 육신에 맞춰 봉인된 것이 분명했소. 그는 갇혀버린 별채 구석방에서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김판서는 그를 귀신 들린 놈이라 치부하며 밥 한 끼 제대로 넣어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눈을 피해 봉구의 어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소반 위에 주먹밥과 나물 몇 점을 올려놓았지요. 아들아, 어찌 이리도 쇠약해진 것이냐. 네 아비가 또 노하면 어쩌려고. 어미는 봉구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활용은 봉구의 몸으로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 여인이 자신이 진정으로 증오해야 할 김판서의 여인이긴 하나 동시에 이 육신의 어미로서 겪는 처절한 서러움을 느꼈소. 어머니, 저는 이 몸이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를 이곳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저는 밖으로 나가야 하옵니다. 활용이 봉구의 어린 목소리로 간절히 호소하자 어미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헛된 말은 말거라. 너 이미 이 집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거늘 너한테 큰 해를 주는 것도 없지 않느냐? 네가 밖에 나간다 해도 위험한 일투성이일 텐데.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야. 어미의 말은 활용에게 김판서 집안의 냉혹한 실상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소. 이 몸은 복수의 발판이 아니라 천대와 고난의 상징이었던 것이었지요. 활용은 더 이상 애원하는 대신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자신의 도인으로서의 지식을 되살려 이 육신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비록 도력을 잃었으나 수백 년간 쌓아온 의술과 인체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 그는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몸은 그저 병약한 것이 아니었구나. 만성적인 독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었어. 화룡은 자신의 입속과 손톱의 색깔을 살피며 경악했습니다. 이 몸의 주인이었던 본래의 봉구는 단순한 허약 체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주 느리고 은밀하게 독을 먹어왔던 것이었어. 김 판서의 집안에서 가장 천대받는 서자라지만 누군가 그마저도 눈엣 가시로 여겨 몰래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판서의 집안은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독사와 정갈이 득실거리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복수 계획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주었구나. 화룡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사실은 봉구가 완벽한 희생자였음을 증명했고 화룡은 이 육신의 약점을 가장 강력한 방패로 삼기로 결심했지요. 화룡은 곧바로 눈물을 닦고 어미를 향해 이전의 봉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던 날카롭고 지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울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이 몸을 스스로 다스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근데 어찌 그리 말투까지 쌩쌩해진 것이냐? 제발 귀신 들린 듯한 헛된 말은 말거라. 제발. 어미는 또다시 아들이 미쳐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화룡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미혹되지 않습니다. 허나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약재를 남이 모르게 구해주십시오. 특히 백출과 복령은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재들을 단 1시즌 이상 끓이지 마시고 평소 드시던 숭늉에 섞어주셔야 합니다. 화룡은 봉구의 몸을 약하게 만들던 독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독을 중화시키고 기운을 보강할 약재를 정확히 일러주었습니다. 이 약재들은 겉보기에는 허약한 사람에게 쓰는 평범한 보약이었으나 화룡에게는 독을 해독하는 비약이었던 것이지요. 어미는 아들의 변화된 말투와 지식에 놀랐지만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눈물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럼 그 약재들을 구해서 아버지가 알게 하진 마십시오.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 약재들을 평소 드시던 숭늉에 섞어주시면 저는 이 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화룡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봉구의 몸을 살리기 위해 가장 위험한 연극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미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화룡이 시키는 대로 약재를 구하고 끓이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부터 화룡은 어미가 가져다준 약재 숭늉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쇠약한 서자 봉구였으나 그의 몸속에서는 도인의 강한 생명력과 약재의 기운이 독과 싸우며 새로운 힘을 쌓기 시작했으니 화룡은 곧 자신의 몸에 독을 먹인 자를 찾아내어 두 번째 복수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던 것이었소. 과연 봉구의 몸에 독을 쓴 자는 누구이며 화룡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미가 정성스레 다려준 백출과 복령 숭늉 덕분에 봉구의 몸에 갇힌 화룡도인은 하루하루 기력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쇠약한 서자였으나 그의 내면에서는 도인의 강한 정신력과 약재의 기운이 독을 몰아내고 있었으니 이전의 봉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명철한 기운이 감돌았소. 어머니, 오늘 숭늉 맛이 어찌도 이리 좋습니까요? 약재 기운이 온몸에 스미는 듯하니 정신이 맑아지는 듯합니다. 아들아, 며칠 전과는 달리 얼굴에 혈색이 도니 이 어미의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정말로 네 말이 맞았나 보다. 어미는 아들이 기운을 차리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화룡의 눈빛은 기쁨 대신 날카로운 추리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밤마다 봉구의 기억을 더듬으며 이 몸에 독을 쓴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김판서 집안의 비밀이 무엇인지 파헤쳤습니다. 그러다 화룡은 봉구의 기억 속에서 김판서에게는 정실소생의 아들인 장남이 하나 있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 장남은 교활하고 심술궂어 늘 봉구를 괴롭혔으니
화룡은 곧 독의 근원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필시, 이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 눈엣가시였던 봉구를 제거하려 한 것이 분명하구나. 화룡은 자신의 도인 육신이 사라진 후 김판서 집안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 속에 던져졌음을 깨달았소. 그는 이제 서자의 몸으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 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판서의 친우이자 나라의 실세인 이판서였지요. 김판서는 이판서에게 잘 보이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고 봉구의 어미는 잔치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화룡은 이때가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는 일부러 알아눕는 척하며 어미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잔치상에 오를 송이버섯을 저에게 조금만 가져다 주십시오. 송이버섯이 독을 해독하는데 그리 좋다 하니 제가 기력을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송이버섯은 독을 해독하는 효능은 없었으나 화룡은 봉구의 기억 속에서 장남이 평소 송이버섯을 극진히 아꼈으며 음식을 상하게 만드는 약초를 몰래 숨겨두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미는 아들의 부탁이니 거절하지 못하고 잔치상에 오를 송이버섯을 조금 가져다 주었습니다. 화룡은 가져온 송이버섯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송이버섯의 밑동에서 희미한 약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송이버섯의 맛과 모양은 변치 않게 하면서도 먹는 이의 속을 뒤집어 놓을 교활한 약초였지요. 이 간교한 장남 녀석이 송이버섯에 탈이 나는 약초를 섞어 아버지와 이판서에게 망신을 주려 했구나. 이 기회를 놓칠 순 없다. 화룡은 곧바로 판을 뒤집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가 잔치상에 오를 송이버섯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이 송이버섯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대로 나으리와 손님께 올렸다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들아.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이 귀한 송이버섯의 독이라니. 어미는 기겁했지만 화룡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눈먼 관상가에게 들었사옵니다. 제 운명이 뒤바뀌기 전에 누군가 저를 해치려 한다 했사옵니다. 그리고 그 자가 이번에는 아버지를 해치려 합니다요. 제가 아니었으면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화룡은 자신의 혼백이 뒤바뀐 사연을 이용하여 마치 신령의 계시처럼 상황을 설명했소. 어미는 아들의 섬뜩한 예언에 겁을 먹고 결국 김판서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던 그때 김판서가 이판서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려던 찰나였소. 나으리, 큰일 났사옵니다. 잔치상에 독이 들었사옵니다. 봉구의 어미가 울부짖으며 잔치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판서는 경로하여 어미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이미 이판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진 뒤였지요. 김판서? 이게 무슨 소리여?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여? 아닙니다, 나으리. 제 몸종이 미쳤나 봅니다. 제가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김판서가 변명하려 할 때 봉구의 어미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터뜨렸습니다. 나으리. 제 아들 봉구가 이판서 나으리를 살리려 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남 도련님의 지시옵니다. 장남 도련님이 나으리께 망신을 주려 송이버섯에 탈이 나는 약초를 넣었사옵니다. 어미의 말에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변했습니다. 김판서는 장남을 노려보았고 장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어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십니까? 제가 증명하겠습. 화룡은 자신의 몸에 축적된 도력을 이용하여 장남의 몸에 순간적인 마비수를 걸었습니다. 장남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깜빡였으니 순간 다시금 마치 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이판서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더니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김판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판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망신을 주려 했다니. 이 얼마나 패륜적인 집안이요. 그리고 그 당신의 서자가 알린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집안 단속부터 제대로 하셔야겠소. 결국 김 판서는 장남의 죄 때문에 이 판서에게 큰 망신을 당했고 정치적인 위기에 몰리게 되었소.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전은 따로 있었으니 화룡이 마비수를 푼 후 장남이 울부짖으며 했던 고백이었지요. 아버지, 제가 송이버섯에 탈이 나는 약초를 넣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서자의 숭늉에 만성독을 넣은 것은 저희 소행이 아닙니다. 저는 봉구를 미워했을 뿐 죽이려 하지는 않았사옵니다. 장남의 고백에 화룡은 또다시 경악했습니다. 봉구에게 독을 먹인 진범이 장남이 아니라면 이 집안에 또 다른 위험한 배후가 숨어 있다는 뜻이었으니 화룡의 복수극은 더욱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었지요. 화룡은 도수를 잘못 쓴 죄로 원수의 집안에 던져졌으나 이제는 원수의 집안을 파멸로 이끌 실마리를 잡게 되었소. 어찌됐든 잔치는 밤새도록 파국으로 치달았고 이 판서는 노여움을 안고 돌아갔으며 김 판서는 장남을 매섭게 다그친 후 서자 봉구를 향한 경계심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김 판서의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이미 독사와 정갈이 들끓는 아수라장이 된 것이었지요. 화룡은 자신의 몸에 만성독을 투여한 진범이 장남이 아니라는 사실의 깊은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집안의 독은 단순한 재물 다툼이 아니었단 말인가. 필시 나를 향한 더 깊고 음습한 원한이 숨어 있을 터. 화룡은 봉구의 몸으로 이전과는 달리 어미에게 극진한 효도를 베풀며 첩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그는 서자의 몸이 아닌 도인의 눈으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 했지요. 어머니, 나으리께서 장남 도련님을 벌하신 후 정실 부인께서는 별채에 오시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화룡은 일부러 정실 부인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정실 부인은 김 판서의 본처로 장남이 처벌받은 후에도 그나마 그리 큰 화를 입지 않은 인물이었지요. 어미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정실 마님께서는 별 말씀 없으셨다. 다만 나를 향해 천한 것이 감히 분수를 모르고라며 비웃고만 갔을 뿐. 그리고 숭늉에 약재를 넣는 일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지. 어미의 말에서 화룡은 섬뜩한 이중의 위선을 감지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겉으로는 잔치 사건에 개입하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봉구의 어미가 숭늉으로 봉구의 병을 고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소. 이는 정실 부인이 봉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음을 의미했지요. 숭늉. 그렇다면 독은 필시 가장 가까운 곳, 즉 매일 먹는 음식에 섞여 들어왔을 것이다. 화룡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어미에게 자신이 매일 숭늉을 마시던 낡은 사기 그릇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비록 도력은 봉인되었으나 오랜 수련으로 단련된 그의 감각은 아직 남아있었으니 그는 사기 그릇에 잔류된 악의 의기운을 감지해내려 했습니다. 화룡은 사기 그릇을 두 손에 감싸쥐고 내단의 기운을 최대한 미세하게 흘려보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머릿속에는 차가운 부엌의 이미지와 함께 사악한 미소를 짓는 여인의 잔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소. 아니, 이 기운은... 그 잔상 속 여인은 다름 아닌 정실 부인이 가장 아끼는 몸종 월아였습니다. 월아는 겉으로는 순하고 착실한 몸종이었으나 봉구의 기억 속에서도 늘 봉구를 은근히 깔보던 인물이었지요. 어머니, 저에게 매일 숭늉을 가져다 주던 월아라는 몸종이 있지요. 그 아이가 마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일 저를 돌보라 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렇단다. 월아는 정실 마님께서 아끼시는 몸종이니까. 네가 워낙 병약했기에 마님께서 특별히 시키신 것이라 했더랬지. 화룡은 그제야 독살의 전말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자신의 몸종을 시켜 봉구에게 보약처럼 위장된 독을 매일 먹여왔던 것이었소. 봉구가 죽으면 그 모든 죄는 죄책감 없는 월아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깨끗하게 발을 뺄 속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활용은 평소와 같이 숭늉을 가져온 월아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월아야, 내가 매일 나를 위해 정성껏 숭늉을 끓여다 주니 내가 이제 병세가 많이 나았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활용은 봉구의 몸으로 순진한 아이처럼 미소 지으며 월아에게 말했습니다. 월아는 활용의 달라진 얼굴빛에 흠칫 놀랐지만 이내 냉소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지요. 도련님, 별 말씀을요. 저는 마님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다만 도련님께서 기운을 차리셨다니 다행입니다. 허나 더 이상은 드시지 마십시오. 월아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했으나 마지막 말은 은근한 경고였소. 활용이 독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는 아이 숭늉을 끊으려 한 것이지요. 무슨 소리냐, 월아야? 네 정성이 내 병을 낫게 했거늘 어찌 이제 와서 끊으려 하느냐? 헌데 이 숭늉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구나. 혹시 네가 실수로 약초를 잘못 넣은 것이 아니더냐? 활용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숭늉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월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지요. 도련님, 그 무슨 말씀을? 제가 어찌 감히? 마님께서 매일 점검하셨거늘. 월아는 당황하여 김판서의 정실 마님을 끌어들였습니다. 활용은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래. 마님께서 시키신 것이렸다. 월아야, 너는 마님께 충성했지만 마님은 너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했다. 네 숭늉에 섞인 독은 만성적인 독으로 내가 죽으면 병사로 위장되었을 것이고 마님은 모든 죄를 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겠지. 나의 도력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터. 활용은 순간적으로 도인의 기세를 터뜨려 월아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비록 육신은 서자였으나 그의 눈빛은 수백 년을 수련한 도인의 연기를 담고 있었지요. 월아는 그 기세에 압도되어 온몸이 덜덜 떨렸고 결국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절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마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마님께서는 제가 이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발설하면 저의 가족까지 모두 해야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정실 마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도 필사적으로 날 제거하려 하셨느냐? 장남 도련님만으로는 부족했더란 말이더냐? 활용이 묻자 월아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김판서 집안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봉구 도련님의 어미가 나으리의 옛 원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으리께서 벼슬에 오르기 전에 저지른 살인의 증거를 봉구 도련님의 어미가 목격했기 때문이었소. 월아의 충격적인 고백의 활용은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의 복수의 대상인 김판서가 저지른 악행에 자신의 스승과 일문을 멸문시킨 죄 외에도 또 다른 살인에 얽혀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봉구의 어미는 그 살인 사건의 증인이었기에 정실 부인은 자신의 남편을 지키고자 봉구와 봉구의 어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이 서자의 몸에 가두어 넣은 것은 필시 이 두 번째 살인의 증거를 찾아내어 김판서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라는 뜻이었구나. 활용은 이제 복수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원수의 정실 부인이라는 새로운 적과 봉구의 어미라는 비밀의 증인을 이용하여 김판서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세 번째 복수극을 준비하게 된 것이었지요. 어찌됐든 월아의 충격적인 고백은 활용도인의 머릿속을 격렬하게 휘저었습니다. 원수 김판서가 저지른 죄는 자신의 스승과 일문을 멸문시킨 죄뿐만이 아니었지요. 그는 벼슬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으며 그 사실을 봉구의 어미가 목격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게 강제로 첩으로 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판서 이 악귀 같은 자. 천하에 숨겨진 또 다른 살인죄가 있었단 말인가? 하늘이 나를 이 서자의 몸에 넣은 것은 필시 이 두 번째 살인의 증거를 찾으라는 계시였을진저. 활용은 봉구의 몸으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겁에 질린 몸종 월아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월아야, 내가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했으니
내 죄는 잠시 덮어두마. 허나 내가 살려면 내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정실 부인에게 내가 만성독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 예, 도련님. 저는 도련님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마님께는 도련님께서 독이 너무 강해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다고 아뢰겠습니다. 월하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고 화룡은 그녀를 정실 부인을 향한 이중의 첩자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화룡의 다음 목표는 오직 하나, 봉구의 어미가 쥐고 있다는 살인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룡은 조심스럽게 어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는 병이 거의 나았습니다. 헌데 어머니 얼굴에 드리운 근심의 그림자가 너무 깊어 보여 제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아들아,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난 그저 너만 건강해지면 더 바랄 것이 없거늘. 어미는 여전히 비밀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화룡은 곧바로 도인으로서의 통찰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김판서 나으리가 벼슬에 오르기 전 피 묻은 옷자락이나 검은 흙이 묻은 낡은 신발을 어머니께 숨기라고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목숨줄이며 저의 운명을 바꿀 열쇠이옵니다. 화룡의 이 날카로운 추측은 봉구의 기억이 아닌 김판서 집안의 과거에 대한 도인의 직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미는 화룡의 말에 경악하며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것을 알았단 말이냐? 난 아무것도 모른다. 어머니,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그 비밀을 숨기시는 바람에 저에게 만성 독이 흘러들어왔고 정실 부인은 어머니와 저를 동시에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 증거를 내놓지 않으시면 김판서는 정실 부인의 손에 의해 어머니를 분명해할 것입니다. 화룡은 자신의 어린 육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인의 냉철한 기세로 어미를 압박했습니다. 어미는 결국 아들의 생명까지 위협받았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흑흑. 그래. 내가 그 증거를 쥐고 있다. 그것은 김판서가 벼슬에 오르기 전 논두렁에서 친우를 해하고 몸에 묻은 흙을 털어냈던 낡은 주머니였다. 어미는 자신이 김판서에게 첩으로 들어온 후 김판서가 오직 자신을 협박할 목적으로 증거가 담긴 주머니를 맡긴 후 결코 그 주머니를 되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판서는 이 증거를 빌미로 조금이라도 일이 틀어지면 어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던 것이었지요. 그 주머니는 바로 저희 침방 마루 밑에 숨겨두었단다. 나으리께서 이따금 그 방을 찾아와 경고를 하셨기에 누구도 손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 화룡은 어미의 침방 마루 밑에서 검게 굳은 흙이 묻은 낡은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화룡은 주머니를 여는 순간 그 안에서 강렬한 살기의 기운을 느꼈으니 도인으로서 김판서의 흉악한 죄업을 확실히 인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벌을 내릴 증거로구나. 이제 김판서와 정실 부인의 비밀의 끈을 모두 끊어버릴 때가 되었다. 화룡은 이 낡은 주머니를 들고 대담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김판서가 밤마다 비밀리에 드나드는 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김판서는 정실 부인과 함께 서재에서 장남의 죄와 봉구의 병세에 대해 논하고 있었지요. 부인, 장남 녀석이 철없이 행동하여 이 판서에게 망신을 주었소. 하지만 그 서자놈은 곧 죽을 것이니 그 후에는 자네가 그 어미를 처리하여 그때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시오. 나으리, 제가 이미 월하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 서자놈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의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정실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킬 때였소. 서재 문이 벌컥 열리더니 봉구의 몸을 한 화룡이 그 낡은 주머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죽이려 한만성 독이 이젠 통하지 않는 것을 아시길 바라오. 저는 하늘이 내린 도인이며 당신들의 모든 죄를 알고 있소이다.
활용의 당당하고 섬뜩한 목소리에 김판서와 정실 부인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내 이놈. 네가 어찌 감히 여기에. 김판서가 노발대발하자 활용은 그 주머니를 김판서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아버지, 이 주머니를 보시오. 벼슬에 오르기 전 논두렁에서 친우를 살해한 증거가 이 안에 있어.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죄악이오. 김판서는 주머니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 서자에게 발각된 것이었소. 김판서는 곧바로 검은 본성을 드러내며 활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이, 저놈을 당장 죽여라. 저 증거를 없애야 한다. 그래도 소용없소이다. 이 모든 죄와 증거는 이미 고을 현감에게 전달되었소. 당신의 몰락은 이미 하늘이 정한 운명인 것이오. 활용은 미리 첩자월하를 시켜 현감에게 김판서의 죄를 고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현감은 곧 포졸들을 이끌고 김판서의 집으로 들이닥쳤으니 원수의 몰락은 이제 눈앞에 닥친 현실이었지요. 활용은 도수를 잘못 쓴 죄로 서자의 몸에 갇혔으나 그 죄가 오히려 원수의 가장 깊은 죄를 파헤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었고 말이지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김판서와 정실 부인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고 살인의 증인이었던 봉구의 어미는 마침내 해방되었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악행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필연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라지요. 도수를 잃었으나 지혜와 용기로 원수를 심판한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세상에 회자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이 활용도인은 제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역시나 봉구의 몸과 정신 상태도 점차 맑아지자 활용도인은 자신의 몸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뚱아리는 평소 거처하던 폭포수 뒤편에 안전히 놓여있던 것이었지요. 도술이 어긋났을 시 한 번에 이동되어 버린 몸이었던지라 어디 흠 하나 없는 그 본래 몸으로 안전히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이야기도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